10년.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그 시간은 강지우에게 있어 멈춰버린 과거와 다름없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낡은 서고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 입자들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그의 세계를 이루는 전부였다. 그는 고서적 자료실의 기록 연구사였다.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자들의 기록과 더 가까운 그림자 같은 삶. 그것이 28살의 강지우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할이자 형벌이었다. 아침 9시에 출근해 낡은 책장을 정리하고 희귀 자료를 디지털로 하며 저녁 6시가 되면 칼같이 퇴근하는 삶. 그의 하루에는 어떤 변수도 예측 불가능한 사건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감정의 동요는 사치였고 깊은 관계는 부담이었다.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희미하게 웃을 뿐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강 연구사로 알았다. 그의 내면에 10년째 아물지 않는 거대한 공동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다. 서고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조선시대의 어느 학자가 남긴 문집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을 때였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은 낯선 번호였다. 보통이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마치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예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고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지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중년 남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만. 여기는 세이프 스토리지 창고 관리실입니다. 고인이 되신 강태준님, 명의로 계약된 개인 창고가 있는데 관리비가 3년 넘게 미납되어서요. 유족이신 강지우 씨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전 아버지가 그 뒤를 따르셨다. 부모님의 유품은 이미 대부분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창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창고라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강태준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던 모양입니다. 저희 규정상 3년 이상 미납 시에는 보관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연락드린 겁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굳이 돈을 내가며 무언가를 보관해야 했던 아버지의 비밀. 궁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유령들이 그 상자 안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주말을 이용해 창고를 찾아가기로 했다. 무언가 확인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찝찝한 기분이 계속해서 그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았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다. 세이프 스토리지라는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다. 관리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열쇠를 받은 그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 끝에 있는 3컬치로 창고 앞에 섰다. 차가운 철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자물쇠가 뻑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다. 작은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는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은 대부분 낡은 낚시 도구, 빛바랜 등산 장비, 그리고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재봉틀 같은 것들이었다. 부모님의 평범했던 삶의 조각들이었다. 지우는 허탈한 마음으로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역시 별것 없었다. 괜한 기대를 했다. 그렇게 돌아서려던 순간 그의 발치에 무언가 걸렸다. 낡은 담요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판지 상자였다.
상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모서리마다 어린아이의 솜씨로 보이는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저 별 스티커는 그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매직으로 쓴 글씨가 보였다. 서연이 보물상자, 강서연, 그의 누나, 10년 전 천문학 살인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 지우의 호흡이 가빠졌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왜 아버지는 누나의 물건을 이런 외진 창고에 숨겨두셨을까? 참아버리지도 그렇다고 집에 두지도 못했던 부모님의 고통이 상자의 무게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누나의 흔적이 가득했다. 초등학교 시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상장들 친구들과 찍은 촌스러운 스티커 사진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 티켓, 그리고 상자맨 아래 붉은색 표지에 낡은 다이어리가 있었다. 지우는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다. 10년 전 경찰들이 수사를 위해 가져갔던 누나의 유품 목록에는 없던 물건이었다. 아마도 부모님이 경찰에게 넘기지 않고 따로 보관하셨던 모양이다. 누나의 사적인 공간을 엿보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다이어리를 펼쳤다. 첫 장에는 나의 우주, 나의 꿈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밤하늘의 별자리 그림이 있었다. 지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누나는 유독 별을 좋아했다. 천문학과에 진학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4월 5일. 날씨 맑음. 오늘은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학교 옥상에서 페르스스 유성우를 봤다. 수십 개의 별똥별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모두가 소원을 빌 때 나는 그냥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기도했다. 새로 들어온 후배 지훈이가 자꾸 말을 거는데 조금 귀찮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다. 우리 보리는 오늘따라 유난히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방였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동생. 5월 12일. 날씨 흐림. 중간고사가 끝났다. 결과는 묻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괜찮아. 내겐 여름방학에 천문 캠프가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올해는 특별한 관측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된다. 지우 녀석은 요즘 통말이 없다. 사춘기인가 그래도 내가 사다 준 만화책을 보고 웃는 걸 보니 다행이다. 얼른 커서 누나랑 같이 별 보러 가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살아있는 누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억지로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었다. 활짝 웃던 누나의 얼굴, 다정하게 자기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방 안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누나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누나가 사라진 후 그의 세상은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문학 살인 사건은 그저 자극적인 옛날 이야기 중 하나로 잊혀갔다. 하지만 지우와 그의 부모님에게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다이어리는 누나가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의 기록에서 멈춰 있었다. 10월 23일. 날씨 최고, 드디어 내일이다. 교환학생 면접. 꼭 붙어서 미국에 있는 팔로마 천문대에 가보고 싶다. 상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오늘 동아리방에서 늦게까지 자소서를 다듬었다. 모두가 돌아간 후에도 잠시나마 밤하늘을 봤다. 오늘 밤 유난히 아름다운 밤이다. 여기까지였다. 지우는 마지막 기록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바로 다음 날 누나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학교 근처의 한적한 공원에서.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그리고 가슴에는 범인이 남긴 기괴한 표식,
북두칠성 모양의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덮으려 했다. 더 이상은 볼 수 없었다.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슬픔의 수문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상자는 다시 봉인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가 다이어리를 덮으려는 바로 그 순간 엄지손가락이 종이에 걸리는 미세한 감각이 느껴졌다. 마지막 장과 뒷면 표지 사이에 무언가 있는 듯한 이물감. 그는 무심코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텅 비어 있어야 할 페이지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페이지의 맨 아래 다른 기록들과는 확연히 다른 필체로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휘갈겨 쓴 것 같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이름 없는 별이 유독 밝게 빛난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문장은 지극히 평범했다. 별을 좋아했던 누나가 쓸 법한 감상적인 문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너무나도 달랐다. 희망과 꿈으로 가득했던 앞선 기록들과는 달리 이 문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불안감과 기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름 없는 별. 천문학도였던 누나에게 이름 없는 별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모든 별에는 학술적인 명칭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단순한 비유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암호였을까? 지우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시간 속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도 그리움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의문.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심장이 다른 이유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지우의 세상은 그 한 문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서구의 고요함도 오래된 종이 냄새도 더는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름 없는 별이라는 6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틈만 나면 휴대전화로 천문학 관련 용어, 암호 해독법 상징주의에 대해 검색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가 누나의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그 문장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잠을 설치는 날이 허다했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다. 그의 삶을 지탱하던 규칙적인 일상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문장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해보려 애썼다. 이름 없는 별이 실제로 관측되지 않은 신성을 의미하는가 하지만 누나는 전문적인 천문학도였다. 그런 비공식적인 표현을 중요한 기록에 남겼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비유적인 표현일까? 별이 사람을 의미한다면 이름 없는 별은 무명의 누군가를 지칭하는 암호일 수 있었다. 밝게 빛난다는 것은 그 인물이 특별한 주목을 받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10년 전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 지우는 기억에 파편을 더듬었다. 당시 사건을 총괄하던 형사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던 중년의 남자.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도서관의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에 접속해 천문학 연쇄 살인 사건을 검색했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가며 당시 수사팀의 명단을 찾았다. 마침내 한 기사에서 수사본부장 최민준 경감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최민준. 이름 3글자를 보자 잊고 있던 기억이 선명해졌다.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날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며 힘들겠지만 꼭 잡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형사였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2년 뒤 최민준 경감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했다는 짧은 기사가 검색되었다. 기사 말미에는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한 삶을 꿈꾼다는 구절이 있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최민준을 찾아야만 했다. 수소문 끝에 그가 운영한다는 작은 식당이 강북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날 지우는 반차를 내고 그곳으로 향했다. 초의 반장대기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식당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때라 한산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다. 주방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우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다. 날카롭던 눈매는 세월의 풍패 조금 무뎌졌지만 특유의 고집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했다. 최민준이었다. 어서 오세요. 최민준은 지우를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 대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최민준 전 경감님 맞으십니까? 그 말에 최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누구요? 10년 전 천문학 살인사건 피해자 강서연의 동생 강지우입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최민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고통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긴 어쩐 일로 왔소? 1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거요. 목소리는 차갑고 까칠했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없을까요? 할 말 없어. 난 이제 경찰도 아니고 그 사건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요. 돌아가시오. 최민준은 매정하게 돌아섰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누나의 다이어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누나의 유품 속에서요. 경찰은 물론 저희 가족도 몰랐던 물건입니다. 다이어리를 본 최민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테이블 위 붉은 표지를 바라보았다. 이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이상한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이어리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최민준은 마지못해 다가와 안경 너머로 그 문장을 읽었다. 오늘 밤 이름 없는 별이 유독 밝게 빛난다. 이게 뭐요? 별 좋아하던 학생이 남길 법한 감상적인 글귀일 뿐이잖소.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장은 분명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서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단서라고요. 지우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간절하게 최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최민준은 그런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0년 전 부모님 뒤에 숨어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이제는 청년이 되어 잊혔던 사건의 실마리를 들고 자신을 찾아온 것이다. 젊은이, 최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사건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어. 내 경력, 내 자부심, 내 평온한 밤까지 전부다.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소. 당신도 마찬가지야. 죽은 누나는 가슴에 묻고 당신 인생을 살아가.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지 말란 말이오. 그것은 진심 어린 충고였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잔인한 말로 들렸다. 제 인생이요. 제 인생은 10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지옥이 누나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이 문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희망이라고요. 제발,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최민준은 굳게 입을 다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결국 그는 거친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일단 밥이나 먹고 얘기합시다. 그날 저녁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최민준은 끝내 확답을 주지 않았다.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남겼을 뿐이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채 그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현관문을 열자 늙은 진돗개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맞았다. 보리는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부터 키우던 개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지우가 도맡아 돌보고 있었다. 보리는 이제 지우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누나와의 살아있는 연결고리였다. 지우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생각을 멈추기 위해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CD 플레이어를 켰다. 누나가 생전에 아끼던 클래식 음반들이었다. 무작위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 2번. 누나가 밤에 공부할 때마다 즐겨 듣던 곡이었다. 그런데 그 음악이 흘러나오자 지우의 곁에 얌전히 앉아있던 보리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보리는 갑자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가늘게 떠는 모습이 역력했다. 보리야, 왜 그래? 지우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음악을 껐다. 그러자 보리는 잠시 후 소파 밑에서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였다.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늙은 개가 부리는 변덕이겠거니 여겼다. 며칠이 흘렀다. 최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지우는 초조해졌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다가 무심코 CD 플레이어를 다시 켰다. 또다시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보리가 또다시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극심한 공포에 질린 듯 낑낑거리며 숨을 곳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보리는 이 음악에 명백한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왜 누나가 그토록 좋아하던 평화로운 피아노 곡의 보리는 왜 이토록 공포를 느끼는 것일까?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혹시 누나가 살해당하던 그날 밤 그 현장에 이 음악이 흐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때였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최민준의 이름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강지우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그날 식당에서와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 다이어리 문장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시오. 최민준의 식당은 밤이 되자 그들만의 임시 수사본부로 변했다. 구수하던 찌개 냄새 대신 10년 묵은 먼지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최민준이 집에서 가져온 낡은 수사 파일 박스가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가장자리는 달아빠져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해결되지 못한 사건의 좌절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자, 이게 당시 수사 기록 전부요. 최민준이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의감이 섞여 있었다. 사건의 시작은 강서연 학생이었지. 그 후로 2달 강력으로 2명의 남학생이 더 희생됐어. 2번째 희생자는 박민혁, 3번째는 이선우. 3명 모두 같은 대학 천문학과 학생이었고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지. 최민준은 빛바랜 피해자들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얼굴들이었다. 그 사진들 옆으로 끔찍한 현장 사진들이 놓이자 지우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애써 시선을 외면했다. 공통점은 명확했어.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 범인은 분명 내부자이거나 적어도 그들 주변을 맴돌던 인물일 가능성이 컸지. 그래서 당시 동아리 회원부터 학과 교수진까지 관련된 인물은 전부 다 조사했어. 샅샅이 최민준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였다.
씁쓸한 연기가 그의 얼굴 위로 피어올랐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어. 원한 관계도 치적 문제도 없었지. 모두가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들이었어. 용의선상에 오른 몇몇 인물들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 그렇게 10년이 흐른 거요. 그의 말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나의 다이어리를 가리켰다. 이 문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범인이 남긴 유일한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이름 없는 별.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지우의 단호한 눈빛에 최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서류 뭉치를 뒤적였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10년 전의 기록들을 파고들었다. 당시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 현장 감식 결과, 모든 것이 이미 수십 번은 검토되었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기록들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지우는 조급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최민준의 열정이 식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지우가 불쑥 말했다. 누구요? 당시 동아리 관련자들 전부요. 10년이면 많은 것이 변했을 겁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특히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사람을요. 지우의 시선이 수사 파일 한 구석에 적힌 이름에 멎었다. 지도교수 윤태석. 최민주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윤태석 교수, 그 양반은 당시 가장 비협조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졌던 사람 중 하나였소. 세 번째 사건이 터졌을 땐 해외 학회에 가 있었지. 게다가 지금은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물리학자 중 한 명이요. 괜히 건드렸다가 벌집만 쑤시는 꼴이 될 수 있어. 그래도 만나봐야 합니다. 그는 제 누나와 다른 피해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최민주는 지우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윤태석 교수를 만나기 위해 한국대학교로 향했다. 10년 전 누나가 다니던 캠퍼스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지우에게는 모든 풍경이 낯설고 아프게 다가왔다. 윤태석의 연구실은 현대적인 물리학과 건물 가장 높은 층에 있었다. 문패에는 석좌 교수 윤태석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각종 학회에서 받은 상패들이 눈에 들어왔다. 방의 주인만큼이나 권위 있고 빈틈없어 보이는 공간이었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던 윤태석이 그들을 보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카리스마 있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잘 다려진 셔츠와 고급스러운 안경 너머의 눈빛은 지적이고 온화했다. 오랜만입니다, 최민준 형사님. 아니,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윤태석은 최민준을 향해 희미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는 지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쪽은 혹시 강서연 학생의 동생 강지우입니다. 최민준이 대신 소개했다. 그 순간 윤태석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렸다. 아, 서연이 동생분이셨군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는 진심 어린 애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넸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약간의 고마움과 신뢰감을 느꼈다. 자리에 앉자 윤태석은 과거를 회상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별을 향한 열정, 그리고 반짝이는 재능.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죠.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는 다른 두 희생자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추억을 늘어놓았다. 조용하지만 성실했던 박민혁 천체 사진에
예술적인 재능을 보였던 이선우. 그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고 학생들을 향한 그의 애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옆에 있던 최민준조차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듯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찾아뵌 것은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서연 학생의 유품 중에서 새로운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윤태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새로운 단서라니요. 10년 만에 말입니까?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입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별이라는 표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우가 기대를 품고 물었다. 윤태석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미간에 옅은 주름이 잡혔다. 지우와 최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입을 주목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윤태석의 얼굴에 아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더니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 이름 없는 별이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거 제가 재능 있는 제자들에게 붙여주던 애칭 같은 겁니다. 아직 학계에 정식으로 이름을 알리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누구보다 밝게 빛날 별들이라는 의미에서요. 일종의 우리끼리의 비밀스러운 농담이었죠. 서연이가 물론 제 첫 번째이자 가장 빛나는 이름 없는 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표현을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나 보군요. 허허, 기억해 주었다니.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윤태석은 찻잔을 들어올리며 아련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논리적이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다이어리의 문장은 범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재능 있는 제자가 스승의 애칭을 애틋하게 기록해 둔 것뿐이었다. 최민주는 허탈한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면담은 그렇게 끝났다. 윤태석은 끝까지 친절했으며 앞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그들을 배웅했다.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내내 최민주는 말이 없었다. 아마도 헛걸음을 했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진 모양이었다. 지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10년 만에 찾은 유일한 희망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던 지우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불현듯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 끝 윤태석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름 없는 별. 교수님의 설명은 완벽했다. 하지만 왜일까?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차갑고 끈적한 무언가가 또 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애칭을 알았을까? 아니, 질문이 잘못되었다. 어쩌면 그 애칭을 만든 사람이야말로 범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 생각에 이르자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다. 온화하고 지적인 학자의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 지우는 굳게 닫힌 연구실 문을 노려보았다. 평범해 보였던 문이 이제는 거대한 괴물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대학교를 빠져나오자마자 최민주는 참았던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지우를 돌아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헛수고였어. 내가 뭘 했소? 지우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태석 교수의 미소와 이름 없는 별이라는 단어가 뒤엉켜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지우가 입을 열었다. 아니요,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뭐 그 양반 설명이 너무나 그럴싸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오. 그건 그냥 스승이 제자에게 붙여준 애칭일 뿐이었어. 사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최민주는 답답하다는 듯 핸들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그 설명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마치 준비된 답변처럼요. 강 선생 최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시오.
윤태석 교수는 세 번째 희생자인 이선우 학생이 살해됐을 때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석 중이었어. 수백 명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그 사실을 잊었소. 알리바이. 지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것은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윤태석을 용의선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주는 철옹성이었다. 하지만 그 알리바이가 조작되었거나 혹은 공범이 있다면요. 공범 이제는 소설을 쓰는구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석학을 의심하는 건 미친 짓이야.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소. 더 파고들었다간 당신만 다쳐. 최민준의 말은 경고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독 밝게 빛난다는 구절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자랑스러움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유독이라는 말은 특별히, 다른 것과 달리라는 뜻이잖아요. 어쩌면 그건 유난히 눈에 띈다. 거슬린다는 뜻의 공포스러운 표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우의 새로운 해석에 최민준은 순간 말을 잃었다. 같은 문장이었지만 관점을 바꾸자 전혀 다른 섬뜩한 의미로 다가왔다. 사랑스러운 애칭이 아니라 죽음을 예고하는 낙인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최민준은 지우의 주장이 위험한 망상이라며 거리를 두려했지만 그의 오랜 형사적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계속해서 속삭였다. 결국 그는 지우의 고집에 못 이기는 척 이게 마지막이오라며 10년 전 윤태석의 행적을 조용히 다시 파보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 당시 윤태석의 알리바이를 증명했던 일본 학회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지우는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윤태석의 과거 논문 인터뷰 칼럼 등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윤태석은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과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알리바이는 철옹성처럼 견고했다. 시간만 허비할 뿐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점점 지쳐갔다. 어쩌면 정말 최민준의 말대로 자신이 망상에 사로잡힌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도서관 관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인자하기로 소문난 관장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강 연구사, 혹시 요즘 무슨 문제 있나? 얼마 전에 한국대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었네. 자네에 대해 몇 가지 묻더군. 자네가 10년 전 사건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태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지우를 슬픔에 잠겨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유가족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위협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이었다. 아닙니다, 관장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 윤태석이라는 인물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의 무게가 피부로 느껴졌다. 그날 밤 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보리가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지 않았다. 녀석은 거실 구석에 웅크린 채 현관 쪽을 보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였다. 보리야, 왜 그래?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지우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집안의 풍경은 그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 똑같았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랐다. 공기의 흐름, 사물의 배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했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것으로부터 낯선 위화감이 느껴졌다. 누군가 그의 공간에 침입했다는 직감. 그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도둑이 든 흔적은 없었다. 값비싼 물건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거실 중앙의 탁자, 그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누나의 붉은 다이어리였다. 분명히 자신의 방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물건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시라도 하듯 탁자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더 이상 나서지 마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그때 웅크리고 있던 보리가 갑자기 거실의 한 지점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창가 옆인 허공이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보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녀석의 코가 허공의 냄새를 필사적으로 쫓고 있었다. 지우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집 안에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낯선 향취를. 아주 옅지만 어딘가 서늘하고 인공적인 향수 냄새였다. 그 순간 지우의 뇌리에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보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쇼팽의 녹턴. 윤태석의 연구실에서 희미하게 풍겨왔던 지적인 분위기의 향수. 그리고 지금 침입자가 남기고 간 이 낯선 향취. 보리가 짖고 있는 저 허공.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우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보리를 끌어안았다. 분노와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어둠 속의 얼굴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체를 가진 위협이 되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공간까지 침범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살인마의 사냥감이 되었다. 지우는 떨리는 보리를 더욱 굳게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결의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내가 보낸 메시지 잘 받았어. 그는 어둠 속의 침입자를 향해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지우의 집에는 경찰들이 다녀갔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미지근했다. 강제로 문을 딴 흔적도 없어진 물건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단순한 노숙자의 소행이거나 혹은 지우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다며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는 서둘러 철수했다. 지우는 그들의 등 뒤에 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법과 제도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기계일 뿐이었다. 경찰이 떠나자마자 그는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최민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진 새끼. 그것은 윤태석을 향한 욕설이었다. 최민준은 더 이상 지우의 주장을 망상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 윤태석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강 선생, 오늘부터는 무조건 몸조심하시오.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고 낯선 사람을 경계해. 그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10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정체를 숨겨온 자라고.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지우를 향한 걱정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비록 증거는 없었지만 퇴직한 노영사의 직감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이 쫓고 있는 상대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고 교활한 존재라는 것을. 전화를 끄는 지우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경찰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고 범인은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사물이 그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그는 커튼을 모두 치고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웅크려 앉아 떨고 있는 보리를 끌어안았다. 보리만이 그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따뜻한 천이 그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할 수도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그저 이 지독한 시간을 야리고 고스타맨이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누나의 CD 플레이어로 다가갔다. 누나가 남긴 유일한 위안. 그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는 어김없이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 그 순간 보리가 다시 그의 품속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다. 지우는 보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보리야. 괜찮아. 그는 텅 빈 시선으로 거실을 응시했다. 배경 소음처럼 켜져 있던 TV에서는 마침 저녁 뉴스 시간이 끝나고 교양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지성 세상을 말하다. 화면에 등장한 인물은 윤태석 교수였다.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앉아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 유창하고 지적인 언변을 토해내고 있었다. 대중이 사랑하는 완벽한 학자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음악 소리에 떨고 있던 보리가 TV 화면에 비친 윤태석의 얼굴을 발견한 것이다. 크르르릉, 캥캥 와우. 보리의 반응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녀석은 지우의 품에서 뛰쳐나가 TV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마치 눈앞에 숙적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빨을 드러내고 금방이라도 화면 속으로 뛰어들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순수한 공포와 극도의 분노가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TV 화면 속 인자하게 웃고 있는 윤태석의 얼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쇼팽의 녹턴. 그리고 그 두 가지에 동시에 반응하며 절규하는 보리. 퍼즐 조각들이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그리고 그 순간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다. 10년 전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18살의 지우는 방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누나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옅게 화장을 하는 모습. 스피커에서는 바로 저 쇼팽의 녹턴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공기 중에는 누나가 특별한 날에만 뿌리던 은은한 라일락 향수 냄새와 또 다른 낯선 향기가 섞여 있었다. 누나, 어디가? 지우가 묻자 누나는 거울을 통해 그를 보며 신비롭게 웃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다.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응, 누나 별 따러 간다. 별을 어떻게 따? 나를 별까지 닿게 해줄 사람 만나러. 누나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보리가 누나의 다리에 매달리며 낑낑거렸다. 가지 말라는 듯. 누나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보리야 누나 금방 다녀올게. 하지만 그날 밤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누나의 곁에서 났던 그 낯선 향기. 그것은 바로 어제 자신의 집을 침범했던 그리고 윤태석 교수의 연구실에서 났던 바로 그 향기였다. 아, 지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보리가 두려워한 것은 쇼팽의 녹턴이 아니었다. 윤태석이었다. 녀석의 기억 속에서 그 음악은 윤태석이라는 존재와 그가 풍기는 향기와 그리고 어쩌면 누나가 겪었을 공포와 한데 엉켜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린 보리는 분명히 보거나 들었거나 혹은 냄새를 맡았다. 누나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을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지우는 떨리는 눈으로 보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늙고 병든 개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범인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냄새를 기억하는 단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 그는 천천히 TV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껐다. 화면 속 윤태석의 얼굴이 사라지자 보리의 울부짖음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우는 보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속에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과는
다른 강철 같은 확신이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는 보리의 귓가에 속삭였다. 보리야, 이제 괜찮아. 네가 기억하는 거 내가 전부 다 세상에 알려줄게. 보리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녀석의 기억은 10년 동안이나 범인의 이름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최민준의 식당 늦은 밤. 두 남자는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텅 빈 그릇 대신 빼곡하게 무언가 적힌 작전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지우가 자신의 발견과 추리를 모두 털어놓았을 때 최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지우와 보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회의감은 없었다. 대신 10년 전 범인을 놓쳤던 형사의 날카로운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증거가 없어. 최민준이 무겁게 말했다. 보리의 반응, 그 음악 교수의 향수. 이 모든 건 심증일 뿐이야.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놈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요. 그래서 그렇게 대담하게 강 선생을 협박한 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우의 눈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를 직접 무너뜨릴 겁니다. 그의 무기였던 완벽한 학자의 얼굴, 바로 그 무대 위에서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천문학 살인사건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을 기획했다. 그는 다른 유가족들을 설득했다. 잊혀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잡히지 않은 범인에게 경고하기 위해 우리라도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냐고. 피 맺힌 슬픔을 공유한 유가족들은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추모식의 장소는 사건이 시작된 한국대학교의 대강당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획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을 맞추었다. 추모식의 기조연설자로 바로 윤태석 교수를 초청한 것이다. 한때 가장 아꼈던 제자들을 기리며라는 명분은 너무나 그럴싸해서 윤태석은 거절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피해자들의 영원한 스승임을 대중에게 각인시킬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이다. 추모식 당일 강당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맨 앞줄에는 초췌한 얼굴의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지우는 보리를 담요로 감싼 채 그들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최민준은 사복 차림으로 강당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옛 동료 형사 2명이 함께였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검은 정장 차림의 윤태석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슬픔과 위험이 공존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사랑하는 나의 별들, 서연이, 민혁이, 그리고 선우에게.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비통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희생자들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서연이의 빛나던 눈빛, 민혁이의 성실했던 질문, 선우가 찍어왔던 아름다운 성운 사진. 그의 연설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진실되게 들려서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완벽한 비극의 스승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우주를 밝혔던 별들이었고 저의 미래였으며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빛을 앗아간 어둠이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10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가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며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의 스피커에서 아주 희미하게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윤태석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음향 담당자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듯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다. 바로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담요가 스르륵 흘러내리며 보리의 모습이 드러났다. 음악 소리와 연단 위에 서 있는 윤태석의 모습을 동시에 인지한 보리가 폭발했다. 캥, 캥캥 크르르르릉.
보리는 윤태석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평화롭고 엄숙하던 추모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유가족들은 놀라서 지우를 쳐다보았다. 저 개를 데리고 당장 나가주세요. 행사 진행 요원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보리를 안은 채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윤태석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 당황과 분노, 그리고 아주 미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강지우 씨, 지우는 연단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보리를 내려놓았다. 보리는 여전히 윤태석을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었다. 지우는 마이크 없이 하지만 강당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제 누나의 다이어리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윤태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늘 밤 이름 없는 별이 유독 밝게 빛난다. 그건 시가 아니었죠. 경고였습니다. 제 누나, 당신의 이름 없는 별이 너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당신의 궤도를 벗어날 만큼, 당신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만큼. 당신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꺼버린 거죠. 영원히.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개가 보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냄새, 그리고 당신이 내 누나를 해치던 그 순간에 흘러나왔을 바로 이 음악까지. 지우의 외침과 함께 쇼팽의 녹톤은 더욱 크게 강당을 울렸다. 그 순간 윤태석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났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아, 하하하, 그래 맞아. 그의 돌변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깟 개새끼 한 마리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그랬다. 그 잘난 년들, 건방진 놈들 내가 걷어주고 내가 빛나게 해줬더니 감히 내 머리 위로 날아오르려고 해. 내 작품들이 나를 배신하는 건 용납할 수 없지. 별 그깟 것들은 내 우주 안에서만 반짝여야 의미가 있는 거야. 떠나려는 별은. 내가 직접 걷어들이는 게 맞아. 그게 바로 우주의 섭니다. 그것은 참회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억눌려왔던 뒤틀린 자만심과 광기의 폭발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다. 유가족들의 자리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다. 그의 광기 어린 고백이 끝나자마자 강당 뒤편에 있던 최민준이 신호를 보냈다. 사복 형사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광수하고 있는 윤태석의 양팔을 붙잡았다. 윤태석 당신을 강서연 외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강당은 순식간에 경찰들의 고함 소리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지우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짖는 것을 멈추고 그의 다리에 몸을 기대고 있는 보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10년 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길고 긴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그것은 시원한 승리가 아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진실의 확인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누나의 영혼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었다. 윤태석의 광기 어린 자백이 끝난 후 강당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하나의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억눌려왔던 유가족들의 슬픔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강당은 순식간에 비명과 오열, 그리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혼돈의 공간으로 변했다.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윤태석의 증오, 서린 눈빛이 그를 향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10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자리에 시원함 대신 텅 빈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돌아보자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해냈구려, 강 선생. 우리가 해냈어. 최민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박민혁의 아버지가 이선우의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 한참을 울었다. 더 이상 천문학 살인사건의 유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졌던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로소 각자의 아들과 딸 그리고 누나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름 없는 별의 고백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존경받는 지성의 상징이었던 윤태석이 사실은 10년 동안이나 정체를 숨겨온 연쇄 살인마였다는 사실에 대중은 경악했다. 그의 소름 끼치는 범행 동기와 완벽했던 위선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세상은 그의 악랄함에 분노했고 잊혀가던 희생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호명하며 애도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우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더 이상 낡은 기록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좇으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먼지 쌓인 서고를 떠나 진짜 세상의 햇빛 속으로 걸어나가고 싶었다. 며칠 뒤 지우는 보리를 데리고 교회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누나 강서연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작고 단정한 묘비 앞에는 얼마 전 다른 유가족들이 두고 간 국화꽃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다. 지우는 묘비 앞에 잔디를 손으로 쓸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나. 나왔어. 보리가 그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묘비를 올려다보았다. 범인 잡았어.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잡았어. 이제 누나도 다른 분들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는 품속에서 붉은색 다이어리를 꺼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었던 슬픔의 기록이자 동시에 진실을 향한 유일한 이정표였던 물건이었다. 이거 이제 누나한테 돌려줄게. 이건 원래부터 누나의 이야기였으니까. 더 이상 이름 없는 별 같은 게 아니야. 누나는 그냥 강서연이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내 누나. 그는 다이어리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누나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동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지우는 보리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묘지를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둡고 폐쇄된 석유에 있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녀석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함께 산책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면서 그는 자신의 상처 또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보리는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녀석은 더 이상 쇼팽의 음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개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자원봉사자들의 애교를 받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최민준이 치킨을 사들고 보호소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초의 반장이 아니었다. 식당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는 유유자적 낚시를 다니거나 이렇게 가끔 지우를 보러 오는 것이 낙이었다. 두 사람은 보호소 앞 평상에 앉아 치킨을 먹었다.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 딴 사람 같구먼. 최민준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요. 이제야 진짜 식당 사장님 같아요. 지우도 마주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사건의 무거운 그림자가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편안한 관계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보리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밤 산책을 나섰다. 도시의 불빛 위로 밤하늘에는 드문드문 별들이 떠 있었다.
한때 그에게 별은 고통과 집착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름이 있는 별도 이름이 없는 별도 있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며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밝히고 있었다. 지우는 생각했다. 어쩌면 삶이란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누군가는 밝게 타오르고 누군가는 희미하게 빛날지라도 그 모든 빛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그는 옆에 앉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리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은 끝났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 펼쳐져 있었다.